다음에 링키지. 조향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련의 링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조향기에 의해서 변환되는 조향 조작력을 앞바퀴에 전달하는 역할. 어떤 연결대죠. 그래서 앞바퀴 얼라이먼트 일부를 정확히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이 얼라이먼트라는 거, 휠 얼라이먼트 잠시 뒤에 공부할 겁니다. 현가장치의 상하 운동에 따라 추정돼서 앞바퀴가 향하는 위치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링키지입니다. 틀을 딱 잡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현가장치와 잘 연결되어 있어서 변형되지 않도록 딱 틀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일체 차축 현가 방식의 조향 링키지. 차축보다 운전석이 앞에 있어서 피트먼암 나오죠? 피트먼암이 드래그링크 나왔죠? 드래그링크를 통해서 조향 너클의 암을 작동시킨다. 운전석이 앞바퀴보다 앞에 있을 때 그런 구조의 자동차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 반드시 드래그링크가 있다. 축거가 차축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조향 너클 암이 한 개의 타이로드가 연결되어 있다. 이 타이로드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이 타이로드도 우리가 앞바퀴 정렬들 할 때 배우겠지만 아까 정렬에서 뭐냐면은 위에서 보자고요. 바퀴의 중심이 여기야. 중심이 여기인데 요 뒤에 링크에 너클이고 여기도 볼진도 있어. 여기에 길이를 변화시켜줘. 이 중심 링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정 나사들, 너트와 나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타이로드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차륜 정렬 배울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토우인을 조정한다. 토우인, 지금 다시 한번 보게. 우리 캠버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벌어져 있는 걸 캠버라고 그랬죠. 토우인을 조정하는 건데 토우인은 자동차를 위에서 봤을 때 자동차의 앞쪽이 뒤쪽보다 더 좁은 거를 토우인, 더 벌어져 있으면 토우아웃. 그러나 자동차는 토우인이 원칙입니다. 토우인이 되어야 주행할 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해. 캠버에 의해서 앞바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바로 토우인 역할입니다. 자, 캠버는 바퀴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직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돌라고 그러고 얘는 이렇게 돌으려고 하죠. 그죠? 캠버의 역할이 이거야. 딱 지지대. 그런데 이렇게 두니까 얘를 벌어지려고 하니까 미리 앞을 좁혀 놓은 거야. 이렇게. 미리 좁혀 놓으면은 캠버에 의해서 토우 아웃 되는 걸 방지해서 처음에는 토우 인이었지만 주행할 때는 토우 0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직진을 갈 수 있게끔 이런 상호 간에 서로 한 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각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렬들이 다 맞아야 돼. 요건 얼라이먼트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일체 차축입니다. 여기 드래그링크 있죠. 여기 볼이 있고, 뭐 이렇게 스프링들이 있고 있어요.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웜과 웜기어가 움직이면서 피트먼 암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그때 동력을 이 너클까지 전달을 해줘요. 너클을 해주고 중심 링크가 이쪽 바퀴 움직이면 같이 연결돼서 같이 상반돼서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일체 차축식의 조향기어 박스를 둔 조향장치의 구조입니다. 자, 피트먼암 뭔지 알겠죠? 섹터 축의 회전 운동을 원호 운동으로 변화시켜서 드래그 링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게 피트먼암이에요. 핸들을 돌리면 섹터 기어가 움직이면서 섹터 기어에 피트먼암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핸들을 돌렸을 때 얘가 좌우 각도를 이루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링크, 피트먼 암의 원호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켜서 조향 너클의 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조향 너클 암은 드래그 링크의 직선 운동을 조향 너클 스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타이로드 및 타이로드 엔드, 요것들 조금만 아까 얘기했듯이 좌우 조향 너클 스핀들을 동시에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한쪽은 오른 나사, 다른 한쪽은 왼 나사로 되어 있어서 타이로드를 회전시키면 토우가 조정된다. 자, 이게 뭐냐면 바퀴가 아까 조금 아까 이렇게 있는데 중심 링크가 있고 조향 너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 나사하고 이쪽 나사가 이제 두 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왼 나사고 한쪽은 오른 나사다 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돌리면 이쪽으로 늘어나야 되고 여기도 돌리면 늘어나야 되는데 양쪽에 있는 나사들이 서로 왼 나사 오른 나사 반대로 돼야 하나만 돌려도 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험 봐주셨던 분들 한 20년, 25년 제 때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요즘은 정비라는 게 뭐야? 교체 작업이야. 이렇게 막 교체해버려. 뭐 고장 나면 그냥 교체만 해.
실기시험 문제도 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교체 후 사용, 교체 후 재점검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전에는 뭘 고친 다음에 사용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다 손봐서 고쳤는데 요즘은 고치지 않고 무조건 교환이야. 이런 거 조금 좀 아쉬워요. 자, 그리고 독립평가 방식에서 렉피니언 형식. 렉피니언 형식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쭉 와서 이 레크라는 게 이겁니다. 쭉 이빨이 이렇게 있어. 피니언은 뭐야? 작은 길을 피니언으로 줘. 피니언 여기다 이렇게 둬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들 돌려. 돌리면 어떻게 돼? 얘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게 렉피니언 형식이야. 굉장히 간단하죠. 구조가.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요즘에 승용차들은 다 렉피니언 형식. 아까 일체 차축식에서 봤던 웜과 웜기어 방식들은 덩어리가 이만합니다. 구조도 복잡하고 피트먼함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렉피니언 방식은 이렇게 구조가 간단하다. 자, 렉이 직접 릴레이 로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릴레이 로드라든가 아이들암이 없다. 아이들암이 없죠. 이 아이들암은 뭐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잠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움직일 때에 한번 더 갔다 올게요. 그래야 얘가 작동이 됩니다. 자, 드래그 링크가 움직였을 때 이게 중심 링크 아니에요. 이게 중심 링크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타이로드라고 하는데 이 타이로드가 이게 전체를 타이로드 보는 게 사실 중심 링크야. 양쪽에 너트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이쪽이. 여기는 여기서 잡고 있으면 되죠. 축 처지니까 여기다가 암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처지지 말라고 이렇게 움직여. 양쪽 움직이는 거. 이거 보고 우리가 아이들암이라고 그래요. 여긴 그림상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얘 전체를 지금 타이로드로 봤는데 한쪽에 양쪽에 타이로드 이렇게 있죠. 링크 양쪽에 타이로드를 다 별도로 둡니다. 됐죠? 그래서 타이로드 대신에 렉엔드가 사용된다. 렉엔드는 레크의 끝이 부분 얘기하여 직선 운동을 조약 너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조약 너클 측에 타이로드 엔드, 렉 측에 볼 조인트가 설치되어 있다. 타이로드 엔드가 설치되는 부분에 나사가 있어서 풀과는 조임량에 의해서 토인이 적용된다. 그것이 타이로드는 늘었다 줄었다는 거예요. 돌리면 늘고 줄어요. 그래서 토인을 조정해. G가 늘어나면 앞은 조그마질 것이고 G를 줄여주면 앞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거 얼라이먼트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렉 피니언 방식입니다. 자, 핸들이 이렇게 있고 돌려줘요. 그러면 이 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는 링크가 없잖아. 지금 중심 링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요 자체가 타이로드예요. 요 끝에 여기가.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죠? 아까 웜기어 방식보다는 기어, 조향기어 박스보다는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간단하고 요새는 이 부분에다가 오일 압송 피스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요새는 동력 조향장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조향장치를 이제 정비하는 방법 한번 봅시다.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하는 방법. 타이어 공기압이 굉장히 좀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오죠. 공기압이 없으면 타이어 공기압이 없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해서 노면에 닿는 면적이 커지죠. 그러면은 핸들을 돌릴 때 이 면적만큼 마찰을 일으키면서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작력이 무거워. 그러나 공기압을 많이 더 빵빵해도 그러면은 면적이 작죠.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저항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야. 따라서 조작력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여주면 핸들은 가벼워진다. 앞바퀴 정렬을 정확하게 해준다. 이 앞바퀴 정렬에서는 캠버, 캐스터, 킹핀 경사각, 토인 이렇게 네 가지가 한 축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잘못 맞아버리면 충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잘못 맞아버리면 핸들의 조작력이 안 좋아져. 그러면서 타이어 마모도 이상 마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향 휠을 크게 한다. 조향 휠이라는 건 핸들이 크게요. 이 휠이 크면 클수록에 가볍죠. 요만한 거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크면 클수록에 가벼워진다. 무턱대고 크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속으로 주행한다. 고속으로 주행하면 그만큼 바퀴가 노면에 닿아 있는 저항의 그 찰나가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핸들이 가벼워져. 그렇다고 해서 고속을 가는데 핸들이 너무 가벼우면 돼, 안 돼? 그러면 막 사고나 우려가 더 많잖아요. 핸들이 무지하게 가벼워지면. 그래서 이 파워 스티어링스는 요즘에 나오는 이 동력 조향 장치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에 핸들이 점점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무거워져요. 무거워져야 안정성을 찾겠죠. 그죠? 자동차의 하중을 감소시킨다. 너무 무거우면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또 핸들이 무거울 수가 있어.
그래서 차중을 좀 가볍게 하자. 조향기와 관계의 베어링을 잘 조절하고 포장도로로 주행한다. 그럼 뭐 당연히 뭐 핸들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자,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건, 이 유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패들에서도 배우듯이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핸들만 약간 까딱까딱까딱까딱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유격이야. 까딱까딱까딱 돌아가는 거. 요건 또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 시험 볼 때 나옵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핸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철자를 갖다 대. 그래서 이런 백목으로 딱 표시를 해도. 그 다음에 핸들을 자를 딱 대놓고 핸들을 가볍게 까딱까딱까딱 해.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요때 요게 얼마냐? 요런 것들이 바로 핸들 유격입니다. 핸들 유격. 약 10에서 15 또는 20 요 미리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이 유격을 왜 두냐? 혹여나 우리가 아까 공부하셨죠? 가역식 또는 비가역식 이런 게 있잖아. 노면으로 막 주행하는데 비포장도를 타는데 밖에 충격이 딱 왔어요. 그럼 그 충격이 그대로 하나에 연결된 것이 조향 휠까지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핸들까지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유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유격이 캄프락치 없애주는 거야. 그만큼 자기만 돌고 핸들은 전달이 안 돼. 그만큼이라도 유격으로 인해서 바퀴의 충격이 핸들에 전달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바로 핸들 유격이다. 조향 링키지의 볼륨 접속이 헐거움이 또는 볼륨이 마모됐을 때도 유격이 커져. 그럼 그 유격은 이미 조정은 그만큼 딱 세팅이 됐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조향 너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볼 조인트가 있잖아요. 드래그 링크라든가 이게 밀어주고 당길 때 볼 조인트가 움직이면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를 쳐줘야 되는데 안 쳐줘가지고 이게 녹이 슬거내갖고 이게 많이 마모가 돼. 마모가 되면 연결될 때 갖다 밀고 유격 갖다 밀고 갖다 밀고 요 유격 있죠. 이거 덜렁덜렁 이거 이 유격만큼 어떻게 돼? 핸들은 그냥 가는 거냐. 가도 바퀴까지 전달이 안 돼. 뭔가 걸려야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각부의 볼 조인트들이 마모가 되면 핸들 유격은 커진다. 조향 너클이 헐겁다. 너클이 헐거울 때도 물론 마모가 되면 다 이 유격은 커지는 거야. 베어링이 마멸되거나 조향기어 백래시. 자, 아까 기어에서 웜과 웜기어 방식에서 또는 렉피니언 방식에서도 기어가 정확하게 물려가지고 정확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백렛이라는 건 뭐야? 이빨과 이빨 사이의 간격을 백렛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너무 커버리면 이만큼은 또 여기서 이만큼 갈 때까지는 핸들이 그냥 가잖아. 그래서 유격이 커지는 거예요. 조향 링키지의 접속부가 헐겁다. 연결 부위들이 전부 다 헐거워. 그만큼 또 유격이 발생하고 피트먼함이 헐겁다. 박스에서 피트먼함이 헐거울 때도 유격이 커지죠. 하여튼 무조건 마모되거나 헐거우면 무조건 핸들 유격은 커집니다. 또 핸들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굉장히 무거워. 무거울 때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빠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압이 너무 낮을 때도 핸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조향기어 박스에 오일이 부족하다. 오일이 없으니까 원활하게 작동을 못하니까 뻑뻑할 수밖에 없죠. 볼 조인트가 과도하게 마모됐을 때 그럴 때도 무거워요. 걸려. 이게 과도하게 마모되면 일본에 이제 걸려버리는 거야. 걸려갖고 안 움직여. 그 다음에 앞 타이어 마모가 굉장히 심하거나 타이어 규격이 크거나 너무 큰 타이어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가 암이 휘었거나 너클이 휘었거나 프레임이 휘었거나 정의 캐스터가 너무 과도할 때 캐스터 자꾸 이렇게 뭐 캐스터 킹핑 영상가 톤이 나오는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캐스터 너무 크게 되면 그래도 힘들다. 하여튼 이렇게 마모되었거나 휘게 되면 그만큼 동력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핸들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핸들이 이번에는 흔들려요. 우리가 심의 봤죠. 심의도 막 하면 고속주행시 움직이는 거 핸들이 막 흔들려. 웜과 섹트의 간격이 너무 크다. 조향 기어 박스 백넷이 크다. 킹핀과의 결합이 너무 헐겁다. 킹핀이 뭔지 알죠? 차축과 조향 너클을 연결해주는 쇠 막대라고 그랬어요. 이게 헐거워. 그래도 막 흔들리죠. 주행할 때 흔들릴 거라고. 바퀴가 움직이는 만큼 흔들린단 말이에요. 캐스터가 고르지 않다. 그 다음에 앞바퀴의 휠 베어링이 마모되었다. 이럴 때도 주행 시에 핸들이 흔들립니다. 주행 중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우리가 주행할 때 이렇게 막 쏠려요. 앞차는 정렬이 맞지 않았을 때 그래. 이 정렬 자꾸 나오는데 휠 얼라이먼트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간격 조정이 불량하다. 왼쪽과 오른쪽에 간격이 불량해. 한쪽은 계속 잡으려고 하고 한쪽은 너무 느슨해. 안 잡았어. 그러면 잡는 쪽은 안 돌려고 하죠. 안 돌려고 하고 여기 돌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돌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꺾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휠의 불균형. 바퀴의 휠이 불균형. 그 다음에 쇼업 쇼버가 불량하거나 공기압력이 불균일하거나 앞바퀴 얼라이먼트 조정이 불량했을 때
한쪽 휠 신더의 작동이 불량하다. 그건 곧 브레이크 작동, 브레이크 계통입니다. 거기가 불량할 때 안쪽에 허브 베어링, 바퀴의 중심, 차축과 바퀴 중심의 베어링을 우리는 허브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베어링이 마모되면 덜렁덜렁 하겠죠. 그 다음에 뒷차축 차량의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다 얼라이먼트에 관계된 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앞차축 한쪽에 현가 스프링 파손되었다. 그럼 주저앉았을 거 아니야. 무거우니까 무거운 쪽으로 또 쏠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쪽 브레이크 라인에 오일이 묻었다. 미끄러우니까 안 미끄러운 쪽으로 또 쏠릴 것이고, 조향 너클이 휘었거나 스테이빌라이저가 조선됐다. 양쪽 바퀴의 평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스테이빌라이저라고 우리 현가장치에서 배우셨죠. 이게 부러졌어. 그래도 한쪽으로 쏠립니다. 무게중심이 다르니까. 항상 무게중심이 똑같을 수는 없어. 네 바퀴 모두 다. 왜? 자동차 4개 바퀴 중에서 가장 먼저 다는 마모되는 타이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앞바퀴 구동차는 앞바퀴가 조향도 하다 보고 또 구동도 하다 보니까 뒷바퀴보다는 앞바퀴가 더 빨리 마모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앞바퀴 중에서도 조수 쪽이에요? 운전수 쪽이에요? 운전수 쪽 바퀴가 더 빨리 마모된다. 왜? 내 무게가 있잖아. 사람이 거기는 항상 앉잖아. 그러니까 항상 무게중심이 저기보다는 이쪽이 더 많아. 그래서 4바퀴 중에서 운전수 쪽 앞바퀴가 가장 많이 마모가 됩니다. 차량 중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핸들에 충격을 느끼는 원인.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팅팅 튀어요. 또 너무 높으면 이게 통통통통 튄다고. 여러분들 저 공을 갖고 놀아도 있잖아요. 공에 공기가 너무 빵빵하면 빵빵 튀어요. 돌처럼 막. 너무 낮으면 푹 가라앉듯이 타이어도 마찬가지. 규정보다 너무 높으면 퉁퉁 튀어는 차체가 막 튀어요. 안 좋은 거야. 앞바퀴 정렬이 틀릴 때, 또 바퀴 불균형, 그 다음에 쇼거 작동 불량, 조향기어 조정이 불량, 조향 너클이 휘었을 때, 이랬을 때도 핸들의 충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력 조향 장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뭐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힘을 집어넣어서 사람의 조작력을 좀 감쇄시키자. 오일의 힘을 좀 빌리자. 그것이 바로 파워 스티어링이죠.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오일 펌프를 돌리고 그 오일 펌프에서 나오는 오일의 압력을 가지고 실린더를 만들어. 그 실린더 안에다가 렉 피니언을 두어가지고 오일을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피스톤이 움직여서 링크를 움직여주는 거야. 좌우 링크를. 그러니까 운전자가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래서 개요를 보면은 조향 조작력을 가볍게 함과 동시에 조향 조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향 휠의 조작력이 배력 장치의 보조력으로 가볍게 이루어진다. 배력, 힘을 증가시키는 장치다. 동력 조향 장치가 고장일 때는 핸들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안전 책밸브다. 자, 파워 스티어링이야. 오일이 돌아야지 핸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돼. 근데 만약에 펌프를 돌리는 벨트가 끊어졌거나 오일이 부족하거나 펌프가 고장 나갖고 오일의 압력이 발생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핸들이 작동이 안 되면 안 되겠죠. 큰일 나잖아. 주행 중에 그게 안 되면. 그래서 만약에 동력 조향 장치 쪽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기계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안전 책밸브라는 것이 있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작동법은 이렇습니다. 펌프를 두어가지고 오일의 압력, 오일을 갖다가 핸들을 돌릴 때는 오일을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이냐라는 것만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오일이 가서 스스로 얘 피스톤이야, 이게.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펌프는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밸브가 이렇게 작동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력 조절 장치의 장점을 볼까요? 작은 힘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주 적은 힘으로도 핸들만 살살 돌리면 바퀴가 샥샥 움직여요. 단 시동 걸려 있을 때만. 그죠? 시동 안 걸면 작동 안 됩니다. 왜? 펌프가 안 도니까. 조향기어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어요. 뭐 조향기어비를 많이 두든 적게 두든 가역식, 비가역식 상관없다는 얘기지. 노면에서 충격을 흡수해서 핸들에 전달되는 걸 방지한다. 왜? 충격은 오일이 흡수해버려. 그래서 거의 핸들에 충격이 안 와. 오일이 다 흡수하니까. 앞바퀴에 심히 모션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킥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 거꾸로 들어오는 거 다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력 조향 장치 3대 주요 부품.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동력 조향 장치의 3대 주요 부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3대 주요 동력 장치, 작동 장치, 제어 장치.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일 펌프, 유압 조절 밸브, 유압 조절 밸브 이런 거 조절 이런 것들은 유량 조절 밸브 이런 것들은
조향 조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압을 발생하는 장치가 바로 동력 조향 장치고요. 작동 장치는 바로 실린더죠. 그래서 실린더라든가 피스톤 이런 것들이 작동 장치지. 한번 읽어보시고, 제어 장치는 바로 동력 장치 작동 장치로 공급되는 오일의 통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했죠. 조약 장치에서 오일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가. 조향 휠에 의해서 컨트롤 밸브가 오일 통로를 개폐해서 동력 실린더의 작동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동력 장치, 작동 장치, 제어 장치 이 세 가지가 바로 파워 스티어링, 동력 조향 장치의 3대 주요부인 것입니다. 자, 동력 조향 장치의 종류를 보게 되면 링키지형은 동력 실린더를 조향 링키지 중간에 설치해서 배력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인티클러형 일체형은 동력 실린더를 조향기어 박스에 설치해서 배력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그 렉피니언 형식이라든가 또는 조향기어 박스라든가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구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동력 조향 장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가 장치든 변속기든 엔진이든 전자 컴퓨터의 힘을 좀 빌려보자. 왜?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EPS라고 해서 전자제어 조향 장치. 근래에 나오는 자동차들이 다 EPS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등 중에서도 엔진 경고등 따로 있고, EPS 경고등 따로 있고, ABS 경고등 따로 있어요. 엔진 경고등이 딱 들어오면 지금 현재 엔진에 어느 입력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고 있구나. 그럼 페일세이프 기능으로 들어갔는데 이 EPS 경고등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바로 차 세워야 돼요. 저것이 들어왔다 나가면은 불안해. 딱 들어오게 되면 저거는 핸들이 자칫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전자 기능이 편한 건 있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게 바로 이런 전자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엔진이나 미션 같은 경우에는 또 A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경고등이 들어오면 일단 정비를 받아봐야 되는데 조금 위험한 게 바로 EPS 경고등. 웬만하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삭가 들어왔다가 쫙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오작동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게 EPS야. 가장 위험합니다. 주행하다가 핸들이 잠길 염려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조향 장치는 고속 주행할수록 조향 핸들의 조작력이 경감되죠.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펌프가 작동되면 굉장히 부드러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속도에 따라서 컴퓨터가 지금 속도가 얼마가 가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핸들 너를 조금 더 뻑뻑하게 만들 거야. 내가 조금 좀 딱딱하게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라고 컴퓨터가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배력이 일정한 도형 장치에서는 고속 운전에서 조향 핸들의 조작력이 너무 가벼워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조작력을 변화시키는 회전 속도 감응 방식과 주행 속도에 따라 변하는 차속 감응 방식이 있다. 그러니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PS 전자제어인데, 이게 만약에 고장 나면은 핸들이 휙휙 돌아갈 수도 있고 멈춰서 고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EPS 여러분들 알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제어 조향장치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조향장치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